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활동의 정진영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는요, 내 사업을 하는 게 꿈이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보게 되면은요, 창업을 해서 유지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진정한 성공을 일군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녹록지 않은 일임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내 브랜드를 프랜차이즈로까지 만들어서 성공 신화를 쓰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 화통에서 모셔봤습니다. 오늘의 화끈한 멘토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멘토 정민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자그마한 식당을 개업하기도 사실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로까지 확대를 시킨다는 거는 너무나도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목표로 시작을 하셨나요? 처음부터 목표로 시작하진 않았고요.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우연찮게 이렇게 작은 가게가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아, 우연찮게 프랜차이즈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이 지역 브랜드로 뭐 프랜차이즈까지는 아니어도 네. 대박 날 거라는 상상을 좀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초반에는 대박 날 거라는 상상은 안 하고요. 네. 그냥 자신감 있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창업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신 네, 걸로. 네. 그렇군요. 근데 멘토님께서는 이제 창업을 하시기 이전에는 정말 네. 많은 일들을 직접 한번 뭐 경험을 해보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창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어릴 적에는 네. 제가 솔직히 고등학교를 17살 때 중퇴했어요. 네. 중퇴했는데 이제 어릴 적 제가 IMF 때 제 이제 집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컸는데 그때 클 때 너무 이제 그 준비물값이 없어서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급식비가 없어서 혼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네. 학교가 가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를 내가 그만둬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제가 사회에 그때부터 나와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어릴 때 뭐 돈을 3년 동안 모아봤자 모아봤겠습니까? 못 모아서 좀 더 큰 세상을 한번 봐보자. 그래서 이제 서울로 5만 원 들고 딱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는데 이 서울에서 뭘 해야 되지? 이제 서울역에 내리니까 막막한 거죠. 그 막막한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는 일자리를 구할 때 정보신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보지를 뒤져서 막일을 3주 동안 해요. 목욕탕에서 자고 막일 나가고 목욕탕에 자고 막일 나가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서는 미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숙식이 그래서? 해결되는 곳으로 가자. 네. 그래서 숙식이 해결되는 주유소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주유소로. 네. 그래서 주유소를 취직하다 여기도 보니까 급여는 너무 작고 그래서 중국집에 취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의 직업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의 강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박수로 멘토님의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창업 성공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식업을 처음 했어요. 제 나이가 37인데 30살 때 외식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 라면밖에 끓이지 못한 아이였어요. 근데 외식업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 그 전에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다양한 직종을 겪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 이 외식업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왜 외식업을 해보고 싶었냐면요. 정직하게 음식을 팔고 정직하게 만들어서 손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외식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10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비전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서울에서 계속 이렇게 해도 똑같은 일상만 지속되고 그래도 부모님이 계신 광주로 한번 내려가서 외식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외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선택했던 품목이 제가 족발입니다. 왜 족발을 선택했냐? 이런 이유를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왜 족발을 선택했을까요? 하고 많은 품목 중에 쉬워 보여서 했습니다. 단골 족발집에 족발을 먹으러 갔는데 가만 보니까 단일 메뉴에 삶아서 썰어가지고 내주기만 하면 되네. 그리고 하나 더, 홀도 되고 포장도 되고 배달도 되네. 그 품목을 원했는데 저한테 딱 부합하는 품목이었어요. 그래서 족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여곡절이 생겨요. 음식점이든 어떤 품목이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품입니다. 상품이 좋아야겠죠. 일단 상품이 있어야 상품을 팔겠죠. 그러면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좋을까요? 비교적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겠죠. 이 상품보다 비교적으로 좋다, 이런 상품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족발을 할 때 족발 맛에 미쳐 있었습니다. 족발 맛에 어떻게 미쳐 있었냐? 누가 먹어도 최고로 맛있는 족발을 만들 거야에 미쳐서 1년 동안 전국을 헤매게 됩니다. 제가 전국을 안 간 데가 없어요. 족발을 좀 잘하신다고, 장사를 잘하신다고 하면 전국을 다 갔는데요. 제가 1년이 되던 시점에 제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맛에 대해서. 어떤 전환점이었냐면요.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족발집 사장님과 친분을 쌓다가 어느 한 선배님이 족발 오래 하시는 분들 모이니까 이 자리에 좀 올래? 오면 네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라고 하면서 10분 정도 모이는 모임을 한번 가게 돼요. 모임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족발 하시는 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은 이겁니다. 서로 모이면 족발 몇 년 하셨어요? 이걸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앞에 분이 그때 당시에는 10년을 하셨어요. 족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겠죠, 저한테. 족발 몇 년 하셨어요? 예, 1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에 그분이 10년 하실 때 40개에서 50개 정도를 판매하고 계셨어요. 근데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 일주일에 치킨 몇 번 먹을 수 있나요? 2번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4번도 치킨 먹을 수 있죠. 근데 과연 족발은 한 달에 2번 먹을 수 있나요? 2번 드시면 굉장한 단골이에요. 리사이클이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그 40개 파신 분이 결코 적게 파시는 개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1년 차인 제가 그때 당시에 60개를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든 생각이 내가 이제까지 최고의 맛을 찾으러 다닌 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많이 파는 게 맞는 거구나. 그때부터 판매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좋은 상품이 되려면 비교적 위에 있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시장에서 결핍을 찾는데
우리 좋은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가성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어떤 품목을 가장 많이 보세요? 음식이라고 하면 맛, 그렇죠. 품질, 그 다음에 또 가격, 양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당연히. 근데 제가 60개를 팔고 있었다는 건 만족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고객층들이 제 거를 알아주고 먹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알려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저희 동네 그 1등 피자집이 있어요. 그 피자집 사장님한테 제가 피자를 한 달 동안 시켜 먹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사장님이 저희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제가 찾아갑니다. 한 달 뒤에.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제 누군지 알죠. 사장님 혹시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제안이요? 사장님 배달 나갈 때 저희 전단지 넣어주시고 우리 배달 나갈 때 사장님 전단지를 같이 넣어서 협업을 하면 어떨까요? 초반에 굉장한 이득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네이버 광고나 이런 광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요즘은 수없이 많은 채널들이 생성이 되고 있죠. 뭐 우리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너무 많은 채널들이 생기고 있어서 내가 어디에 맞춰야 되지? 내가 이거 하다 보면 또 이게 생겨가지고 이걸 맞춰야 되고 이걸 하다 보면 또 이게 맞춰서 이걸 생겨서 맞춰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서 물건 사보실 때 나 홈쇼핑에서 물건 사봤다 이러신 분 계시죠? 혹시 홈쇼핑에서 물건 왜 사셨어요? 공감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구매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족발에 처지와 공감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매출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자, 좋은 상품을 만들면 광고를 해야겠죠? 자, 우리가 컨텐츠라는 걸 광고에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방금 배웠잖아요. 내 처지와 공감을 넣어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그 결핍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처지, 우리가 화장품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화장품이든 잘 안 맞아요. 어떤 화장품을 써도 잘 안 맞는데 제 결핍이 그런 결핍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너무 제 얼굴에 잘 맞는다고 결핍을 해소하면서 쓰죠. 그러면서 어떤 문구를 집어넣어야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까요?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해줘야 고객이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고객의 언어로 글을 써야 된다. 제가 뭐 화장품 하면서 HP의 함량이 높아요. 여건 뭐 무파라펜이 뭐 들어갔어요. 이런 얘기하면 저희 잘 몰라요. 근데 이건 순수해요. 이건 얼굴에 자극이 너무 없어요. 이런 것 같은 고객의 언어가 들어가면 광고의 효과가 배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광고를 하다 보면 손님이 늘어났겠죠. 점점 제 상품이 좋아져서 많이 팔게 됐습니다. 광고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 많이 늘어나면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게 20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500개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500개를 받았으면 과부하가 걸리겠죠. 과부하가 걸리면 어떤 게 증가할까요? 클레임이 증가합니다. 굉장히 클레임이 증가해요. 그러면 그 고객들이 우리 상품을 다시 찾아줄까요? 우리 식당을 다시 올까요? 식당 갔던 경험 한번 해보세요. 식당을 다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바빠서 뭘 시켰는데 안 갖다 줘요, 잘. 그러면 그 식당 다시 가고 싶던가요? 절대 가기 싫죠. 그래서 딱 맞춰진 개수만 그때 당시에는 팔았어요. 딱 난 이것만 팔 거야. 나 오늘 정해준 물량만 팔 거야. 이거 안 팔면 문 일찍 닫어. 이것만 판매되면 문 일찍 닫을 거야. 이렇게 해서 정해준 물량만 그때 당시에는
완판 전략으로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의 효율도 올라가고 클레임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죠. 그리고 많이 팔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에는 고객을 관찰했어요. 고객이 뭘 하면 좋아하지? 고객이 뭘 싫어하지? 나무젓가락 뜯을 때 잘못 뜯어질까 봐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시죠? 아, 이거 잘못 뜯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분리형 젓가락을 썼습니다. 고객의 두려움을 하나씩 제거해 주는 거죠. 왜요? 나무젓가락 부러져서 그 젓가락으로 계속 음식을 먹다 보면 짜증나요. 근데 분리가 돼 있으면 내가 음식을 끝까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 방면에 다양하게 존재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클레임 일지라는 걸 씁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모든 클레임을 노트에 적어요. 노트에 적어가지고 그 클레임을 주간마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클레임을 줄여나가는 제로 클레임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우리가 고객 만족을 계속 하기 위해선 관리가 되겠죠. 충분히. 그래서 그런 적객들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자꾸 늘어나게 됐어요. 이친 똑같습니다. 좋은 상품을 만들고요.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적객을 해주셔야 고객이 이탈하지 않겠죠. 그리고 후기에 집중했습니다. 고객 후기에 정말 집중했어요. 우리 음식 하면 후기들을 잘 안 보시는데요. 후기에 엄청난 영향들이 있습니다. 식당들이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족발을 했던 사장님들이 저한테 역으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파냐? 좀 알려주라. 그래서 저도 도움을 받았기에 도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뭘 검색하냐면요. 후기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뭐 네이버나 이렇게 다른 매체에 안 좋은 후기들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사장님은 정작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기를 본 사람들이 이 가게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그 후기를 수정하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주고요. 고객과 소통하고 그 후기를 내 것으로 다시 만들고 그 후기에 두려움이 나오면 그 두려움을 없애줬어요. 그랬더니 장사가 잘 되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사례가 생겨요. 그 족발이라는 게 원물입니다. 이게 가격 상승폭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돼지고기 언제가 제일 비싸죠? 삼겹살 언제가 제일 비쌉니까? 휴가철, 여름에가 제일 비싸죠. 가장. 족발 똑같습니다. 여름에가 제일 비싸요. 근데 한번 파동이 난 적이 있는데 족발 가격이 너무 오른 거예요. 너무. 그래서 직원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줘가지고는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조금씩 양을 줄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더 줘라. 남들이 덜 줄 땐 우린 더 주자. 어차피 이 시기는 좀만 버티면 지나간다. 다른 가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러면 그 가게에서 분명히 양을 덜 줄 거다. 근데 우린 더 주자. 그러면 언젠가는 그 고객들은 우리를 알아준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양을 더 줬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마법과도 같게 주문율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만 장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 판매될 수 있는 장사를 해야 된다. 우리 소비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분들일까요? 우리 상품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소비자입니다.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 그분이 소비자죠. 그러면
고객이라고 하면 우리 상품을 경험해 본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고객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왔는지, 혹시 우리 집에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우리 집에 뭘 좋아하는지.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강요하고 있어. 우리 집은 뭐가 좋아요? 우리 집은 이래요. 우리 집은 이럽니다. 그것만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고객들이 좋아하는 접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족발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래요. 저희 족발은요 너무 탱글탱글하고요. 너무 쫄깃쫄깃하고요. 양이 많고요. 이래서 맛있습니다. 근데 이 고객들의 후기나 반응이나 왜 왔는지를 살펴보면 여기는 김치가 맛있고요. 여기는 족발이 부드러워서 좋아요.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상반되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이해의 끈을 맞춰줘서 고객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면 저희 집 족발은 부드러운 족발입니다. 그래서 더욱 맛있습니다. 저희 집 김치는요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는 김치입니다라고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식당들은 대체적으로 내 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다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고객이 우리 집에 단골이 되려면 다름이 있어야겠죠. 저희 집은 그 야채를 저희가 직접 계약한 농장에서 직접 키워서 야채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식당을 가면 일반적인 야채가 있지만 우리 식당에서는 우리가 키운 작물을 직접 재배한다. 이런 남다름이 있겠죠. 그리고 또 차별화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가 단골을 만들어주죠. 근데 우리가 단골을 고객에서 단골로 유치를 합니다. 영원한 단골이 있나요? 요즘 소비자들은 빨라요. 정말 빠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외식업도 변수가 지금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데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단골을 모집할 때 영원한 단골이 없다라고 하면 단골 유치를 맨 처음에 해야겠죠. 일단 단골 유치할 때 뭐 여기 적힌 대로 쿠폰이나 포인트나 적립금 같은 걸로 많이 할 겁니다. 단골 하실 때 그런 걸로 많이 단골 유지하지 않나요? 그렇게 유지하겠죠. 근데 이 세 가지보다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팬을 만드는 거예요. 왜 팬을 만드는 게 중요하냐면요.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 그 가수 아이유를 좋아합니다. 네, 아이유를 좋아하는데요. 네, 삼촌 팬이죠. 네. 근데 우리 MC 선생님께서 MC 분께서 아이유 별로야. 아이유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런 애 아니라고 설득하겠죠. 그런 애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팬은 이런 역할입니다. 굉장한 역할이죠. 내 걸 자기가 알아서 홍보해주고요. 내 걸 알아서 팔아줍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줍니다. 그럼 영원한 단골보다 어떤 걸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팬을 만들어야겠죠. BTS가 성공한 이유도 팬이 없었으면 가능했을까요? 미국 빌보드에서 1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전 절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 팬을 만들려면 남다름과 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먹지 못하는 족발은
만들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깐깐하게 하면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철학들을 고객들한테 지속적으로, 내 팬들한테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소통을 해야겠죠. 저희는 모든 면에서 깐깐하다고 이야기해요. 저희는 위생에서 깐깐하고요. 서비스에서 깐깐하고 맛에서도 깐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팬을 만들면 1000명의 단골보다 저는 10명의 팬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식당의 성공 포인트라고 감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자, 우린 좋은 상품을 만들고 좋은 상품을 어떻게 만들었죠? 비교적 좋은 상품을 만들었죠. 비교적 좋은 상품을 만드는데 그 비교적 좋은 상품은 어떤 걸 해소해서 만들어야 되나요? 결핍을. 고객이 두려워하는 결핍을 해소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면 광고를 하고요. 광고는 내 상황에 처해 있는 처지, 공감 능력을 이끌어내서 고객의 언어로 광고를 하고 그에 맞는 접객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접객에서 고객의 두려움을 없애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에 들어가면 그 관리의 최종적인 끝판왕은 소비자, 고객, 단골, 팬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식당의 기본 하면 어떤 건가요? 우리 흔히들 아시잖아요. 기본.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본. 맛, 위생, 서비스겠죠. 자, 이 한 포인트만 딱 짚겠습니다. 맛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제 좋은 상품을 배웠지만 맛 포인트로 한번 가볼게요. 맛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최고의 사람 누가 먹어도 다 만족할 만한 맛이 있나요? 없었던 거예요. 호불호라는 게 존재합니다. 왜요? 이 사람 입맛 틀리고 이 사람 입맛 틀려요.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입맛이 100%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맛이라는 건 70% 정도, 100명에서 70% 정도만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음식 장사에서 성공할 수 있는 맛 포인트는 된다. 그러면 그 맛 포인트를 했으면 뭘 지켜야 되냐? 퀄리티를 지켜야 됩니다. 퀄리티가 어떤 거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라면입니다. 우리가 라면을 어떻게 끓이면 제일 맛있죠? 설명서대로 끓이면 제일 맛있죠. 자, 설명서대로 딱 끓여서 손님한테 제공했어요. 일정하게 제공합니다. 그걸 손님들한테. 근데 오늘 제가 좀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설명서보다 좀 오바되게 끓였습니다. 라면이 좀 불었겠죠. 근데 그걸 손님이 먹어요. 그러면 라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은 많이 없는데 면발이 좀 불어서 맛이 다르겠죠. 그러면 그 손님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에이, 이 집 돈 벌더니 맛이 변했네. 에이, 이 집 맛이 변했네. 맛이 틀려졌네. 예전 맛이 아니네. 근데 우리가 했던 방식은 어떤가요? 똑같죠. 그 시간만 오버됐을 거예요. 그래서 즉 퀄리티를 정확하게 잘 지키는 게 오래 갈 수 있는 식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 지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오래된 맛집이라고 하고 전통이 있는 식당을 쭉 이어가던 식당들은 맛이 어떤가요? 한결같죠. 언제 가도. 그걸 유지하기 때문에 그 식당들이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맛은 70%만 잡고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위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위생은 식당이 당연히 기본이죠. 제일 중요한 게 위생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너무 맛있는 맛집이에요. 친구들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그래서 맨날 친구들 데려갑니다. 이 친구, 야, 여기 가보자. 같이 가자. 여기 가면 너무 맛있어. 친구들 다 만족해요. 데리고 가면 다 만족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방을 보게 돼요. 제가
그 집. 너무 더러운 거죠. 그 뒤로 그 식당은 안 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오래 하기 위해선 이 맛, 위생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하나의 서비스를 또 예로 들어볼게요. 기본적인 게 서비스죠. 아까 우린 배웠습니다.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비스라는 건 마냥 웃는다고 서비스는 아닙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오는 손님들이 어떻게 나갔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 손님들이 우리 가게를 들어왔을 때 어떤 기분으로 나갔는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제일 무서운 손님이 어떤 손님이냐면요. 이런 손님이에요. 아, 사장님 맛있게 드셨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맛있게 먹었어요. 네, 맛있네요. 여러분 속마음은 어쩐가요?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한 거죠. 네,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손님은 다시는 우리 가게를 찾아주지 않거든요. 차라리 저희한테 불만을 얘기하는 손님들은 아이, 사장님, 이건 좀 고쳐야겠네요. 이건 좀 고치셔야겠어요.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고쳐놓잖아요. 저희 고객이 단골이 됩니다. 그분이. 그리고 팬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서비스란 부분은 손님이 어떻게 우리 가게를 나갔는지, 손님이 우리 가게에 얼마나 만족했는지, 그런 것들이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맛, 위생, 서비스라고 했죠. 이걸 쭉 기본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게 식당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걸 잘 지키고 있는 식당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명을 끝까지 이어가려 합니다. 맛과 위생과 서비스를 3대가 이어갈 수 있게. 일본에는 그런 식당들 많이 있잖아요. 50년, 100년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식당을 만들기 위해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한번 뒤로 넘어갈 건데요. 제 외식 이제 성공 포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금수저예요. 네, 금수저 같이 보이죠? 네. 제가 37인데요. 제가 20살 때까지 살았던 집이에요. 실제. 지금 할아버지가 사십니다. 네. 저는 금수저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제가. 저는 흙수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자신을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태어났건 내 인생은 제 거니까요. 제가 개척해야 될 거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할머니와 어머니가 계셔요. 할머니는 저한테 사랑을 주셨고요. 어머니는 저한테 교육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IMF 때 뿔뿔이 아까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저 키우실 때 지금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렸을 때 저 생각하면 솔직히 눈물이 좀 납니다. 근데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저는 금수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바꾸냐면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길 바라지 마세요. 전 제가 바뀌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였고요. 제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릴 적은 제가 안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안 달라지고 세상도 안 바뀌더란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극복해낼 수 있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양초 혹시 보이시면 어떤 생각 나세요? 어떤 생각 나시나요? 네, 희생. 희생 좋습니다. 또 어떤 생각 나시나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한번 얘기하시면. 네, 소원. 네, 소원. 소원 좋습니다. 정전. 정전도 좋습니다. 막 나오시네요. 네, 네. 어둠을 밝혀주기도 하고요. 분위기를 좋게도 만들어주고. 하얀색이고 심지도 있고 불꽃도 있고요. 우리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양초에 대한 특징을 써보세요라고 얘기하면 10개 이상 써내지를 못해요. 그렇죠. 지금 아까 방금 이야기할 때도 10개 이상 생각하신 분들은 천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근데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우리는 좀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분들이 관점이 다 틀려요. 자기가 추구하는 관점이 다 틀렸던 거죠. 저는 양초를 보면 따뜻함이 먼저 생각납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뜨거움이 생각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하얀색인데 그냥 뭐 불꽃이 있는데 촛농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우린 양초를 하나 보면서도 사물을 하나 보면서도 음식을 하나 보면서도 고객을 하나 보면서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식당의 딱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는 저게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을 우리가 다각면에서 볼 수 있죠.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고객이 어떤 게 있는지 다방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저런 부분들 양초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외식업을 할 때는 하나만 기억하세요. 고객만 바라보면 됩니다. 고객에게 답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멘토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야, 정말 이 성공 스토리, 이 지역 청년들에게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잘 전달을 해주신 것 같으세요. 실제로 이제 2017년에 광주 전남 지역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우수 프랜차이즈상을 또 수상을 하셨어요. 네네. 정말 이 밑에서부터 직접 일구신 사업이 상까지 이렇게 받게 되신 건데 네.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광주 지역이 아직 프랜차이즈가 활성화가 많이 안 됐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불모지라고도 이야기 많이 해요. 음. 광주는 프랜차이즈가 좀 불모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확실히 좀 자부심이 있다. 그래도 광주 전남에서 저희가 최초로 2회 연속 수상을 2회 했거든요. 연속으로? 네, 2회 연속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총 그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 지금 5,000개가 좀 안 돼요. 4,8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32개만 받는 32개만. 업체만 받는 상이에요. 굉장히 받기 힘든 상인데 제가 그 수준 평가를 통과해가지고 중소기업부 벤처부 장관상을 2회나 받았다는 게 아무래도 우리 내부적으로 올바른 프랜차이즈가 되고 있고 시스템도 정립이 잘 돼 있다. 그걸 검증해 준 결과여서 굉장히 좀 뜻깊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 축하드려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야, 2회 연속이나. 근데 이제 멘토님이 하시는 어떤 이런 말씀의 스타일을 보니까 감수성이 좀 풍부하신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때 좀 우셨죠? 아예 좀 울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사실 이제 뭐 창업이나 개업을 할 때 이 시스템을 구성을 할 이 시기가 온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때 이제 뭐 많은 청년분들이 또 그런 어떤 개업이나 창업을 준비하실 텐데 해주고 싶으신 조언 같은 것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들이 시스템을 너무 이해하지 않아요.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혹시 맥도날드가 창업을 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세요? 기간이? 네. 글쎄요, 뭐 금방 할 것 같은데 거기는. 우리나라는 창업을 하려면
2주에서 3주 안에 창업을 시켜달라고 해요. 맥도날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돼야 창업을 시켜줍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문서 페이퍼가 한 이만한 게 이 땅에서부터 이 정도 높이 한 페이퍼가 2배 분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 다 이걸 거쳐가야 거야. 창업을 시켜줍니다. 아. 네,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오픈해야 되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빨리빨리 망하고. 네, 그러다가. 그렇죠. 빨리빨리 망하고. 네. 네. 이 작은 가게도 저는 매뉴얼이 있다고 생각해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작은 가게도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로 들어볼게요. 저도 사람인지라 직원들을 왔어요. 알바생이 왔습니다. 알바가 뭐 오래 일하진 않아요. 알바생들이 오래 일한 직원들도 있죠. 직원들도 있고 뭐 알바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알바가 자주 바뀌는 업장 같은 경우는 뭐 3시간짜리 알바가 5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6시간짜리 알바가 10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주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겠죠. 그러면 제가 사장인데 계속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1달, 2달, 3달 동안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아니죠. 가르치는 게 싫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뉴얼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매뉴얼 정립북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 그저 어디 일하러 가면 솔직히 설명서가 좀 있으면 좋겠다. 누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알바할 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장님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초창기에는. 왜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시키는 것만 자꾸 하게 되죠. 사장님 이거 해 그러면 가서 이렇게 네, 하고요.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하고요. 근데 매뉴얼이 있으면 너는 지금부터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끝마쳐야 되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존재합니다. 매뉴얼을 만드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사장님들.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근데 매뉴얼을 굉장히 쉽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뭐가 있어요? 네, 어떻게 쉽게 만드냐면요. 매뉴얼은 사장님들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의 일을 적으면 그게 매뉴얼입니다. 근데 적지 않는 거죠. 머리에만 있고 시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 정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 만들면 이렇게 했죠. 출근을 한다. 셔터를 연다. 그 다음에 들어간다. 네. 그러면 불을 킨다. 그리고 가스를 확인한다. 네. 그 다음에 뭐 전날에 이제 또 되겠죠. 가스를 잠갔는지 확인한다. 켰는지 확인한다. 그럼 그걸 상세하게 다 쓰는 겁니다. 일단 뭘 했는지. 그러면 그거를 포인트로 쪼개서 나누면 그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이구나. 근데 매뉴얼 어떻게 만들지? 만드냐? 이거 못 만들어 이런 거. 나 답답해. 근데 그게 매뉴얼입니다. 멘토님께서는 뭐 많은 이 가맹점들을 가지고 계시고 네. 또 직원들도 많이 이제 데리고 계신데 직원들이나 이 점주를 선택을 할 때 네. 집중적으로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보세요? 저는 이제 가장 보는 거는요. 성실함이고요. 성실함. 네. 그리고 인성을 가장 봅니다. 근데 인성은 솔직히 이제 보기가 좀 힘들긴 하죠. 어렵죠. 네. 성실함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해요. 이제 올해부터 또 시작할 프로젝트인데요. 저희는 이제 직원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는 바베큐 파티라는 문화를 해요. 미국처럼? 네, 바베큐 파티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정도 바베큐 파티를 저희 그 주차장에서 엽니다. 주차장에서. 네, 주차장에서 야외 주차장. 네, 야외 그죠? 주차장에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여는데 네. 그때 이제 그만둔 직원들, 그만둔 같이. 알바들 모든 사람 다 와라. 이날 한번 얼굴 보자. 얼굴 보자. 네, 우리 그만뒀지만 우리 잠재적인 옛날에 고객이니까. 네, 또. 그리고 얼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잊고 살지 않았나. 네. 그리고 그만둬도 못 오는 가게가 되지 말자. 다시 와서 또 일할 수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알바를 다시 할 수도 있고 다른 지점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화를 하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워크숍 같은 데를 가서 놀지 않고 강의를 하게끔 하고요. 저희가 듣게끔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을 또 관리할 때는 이렇게 해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점장들하고. 왜 그러냐면 얘기를 들어줘야 이 사람의 고충을 알 수 있는데 얘기를 안 들어주면 이 사람의 고충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시작하려는 직원들 프로젝트가 그 점심밥 같이 먹자 프로젝트인데요. 3시간 동안 점심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직원하고. 한 지원하고 네. 정말 싫을 것 같은데 되게 싫을 것 네. 같은데요. 진짜. 정말 싫을 것 같은데 이제 그 핫한 데를 데리고 갈 거죠. 제가 좀 힙한데 핫한데 이런 데 가서 가고 싶은 데로. 그래서 약간 거기를 가서 이제 점심을 먹고 커피 먹으면서 인생 상담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가게의 일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떻게 살고 싶니? 뭐 지금 뭐 고민하는 게 뭐니? 굉장히 싫어하시네요. 네. 네. 질색을 아니, 하시네 네. 진짜. 네. 아니 저희 직원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 좋아하는 척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어. 점주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무리하게 오픈을 하진 않아요. 어떻게 무리하게 오픈을 안 하냐면 저희 입점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에 맞춰 가지고 좀 기준을 세워서 좀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A급 입지 그리고 전면은 8m가 나와야 돼요. 저희가 이제 설계한 그 주방 동선이나 홀 동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중요한 게 주방 동선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하나를 줄일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아,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이제 점포를 하나 얻을 때도 좀 신중하게 얻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점주를 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폐점 없이 쭉 폐점 없이. 이어가고 있지 않나 싶네요. 네. 앞으로 또 계획이 있다면 좀 잠깐 언급을 해주시죠. 네, 그 저희가 이제 법인회사 회사가 있어요. 이제 회사 이름은 뭐 이제 뭔데, 네, 뭐죠? 네, 근데요? 네, 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업 철학이 조금 늦더라도 우리의 길로 간다. 이런 철학이 있고요. 저희 이제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어떤 미션이냐면 남도 음식을 계승하는 청년 기업이 저희의 미션이에요. 근데 왜 이 미션을 제가 세웠냐면 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할머니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맛하면 어디죠? 전라도죠. 네. 근데 왜 전라도에서는 이런 또 프랜차이즈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 광주 빛고울 하면 진짜 맛의 고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선 왜 프랜차이즈가 나가서 전국으로 확대된 브랜드가 없을까? 그래서 1차적인 꿈은요. 저희 그 프랜차이즈를 전국에 넓게 펼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요. 남도에 있는 음식을 전부 다 저희가 레시피화해서 개량화해 가지고 그거를 사업 모델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도 음식을 깡통에 담아서 전 세계에 한번 팔아보고 싶은 그런 꿈도. 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부럽기도 했지만 실제로 창업을 하게 된다면 되게 두려울 것 같은데 맞아. 용기를 줄 수 있는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저는 좀 쫄지 말아라고 일단 얘기하고 싶고요. 네, 네, 쫄지 마라.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일단 겁먹으면 창업도 후퇴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자신감을 갖고요. 그 다음엔 경험을 일단 무조건 쌓으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식당은 처음 했지만 다양한 경험들을 쌓았었어요. 서빙을 했던 경험, 배달을 다녔던 경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쌓았는데 그 경험이 없이 창업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너무 많이 저희 폐업률이 식당이 지금 17년도 기준에 92%예요. 아마 이제 창업보다 폐업이 앞지를 겁니다. 그리고 5년 사이의 폐업률이 50% 정도 돼요. 40 몇 프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무턱대고 자격증 하나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게 이 식당입니다. 자격증 안 따도 창업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 없어도 창업할 수 있어요. 식당. 교육만 받으면 교육증만 있으면 식당 창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손쉬운 창업이죠. 그래서 꼭 그 분야에서 경험을 해라 일단. 내가 하고 싶은 품목에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엔 다른 품목에서 한번 해봐라. 왜 그러냐면 제가 한 품목만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관점이 좁아집니다. 근데 다른 품목을 하다 보면 관점이 넓어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조합의 상황도 굉장히 넓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쫄지 말고 경험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다양한 팁을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체를 고려할 때 주의할 사항이 뭔가요? 굉장히 어렵다면 어렵고 이제 쉽다면 쉬운 질문인데요. 일단 그 첫 번째로는 직영점이 있는 직영 매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직영 매장이 없는 프랜차이즈도 있고요. 직영 매장이 없는데 어떻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지? 있습니다, 실제 존재해요. 그러니까 직영 매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직영 매장이 장사가 잘 되는지, 직영 매장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이걸 먼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관리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꽃은 관리라고 해요. 관리를 해줘야 케어를 받겠죠. 왜 그러냐면 저희도 코치가 있고 선생님이 있어야 계속 케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가게만 무턱대고 오픈했다고 해서 내가 학교만 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코칭을 해줘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프랜차이즈,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은 프랜차이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좀 제 입으로 얘기하면 민망한데요.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멘토님 오늘 저희의 만남 어떠셨나요?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네, 네, 저희도 너무 좀 그랬습니다. 판이했나요? 네, 저희도 그랬습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